붉은 줄이 빼곡한 낡은 장부. 그 안에 딱 한 줄만 흰 채로 성하게 남아 있었다. 남의 집 문 앞에서 굳은 살 박인 주먹이 문짝을 치기 직전에 멈칫했다. 언 손의 아이 앞에 멸치 국물 김이 오르는 국수 한 그릇이 말없이 놓였다. 병상 위 마른 손이 그 장부를 한 장 한 장 넘기다 한 곳에서 멈췄다. 밥은 먹었냐? 얼굴도 없이 던져진 그 한마디가 40년을 따라왔다. 30년을 남의 빚을 발로 받아낸 내가 왜 이 한 줄만은 끝내 붉은 줄을 못 그었을까? 나는 남의 집 문을 30년을 발로 열었다. 좋은 이름으로 산 적이 없다. 이 얘기를 왜 이제 와서 꺼내는지 나도 잘 모르겠다. 다만 병실 침대에 누워 낡은 장부 한 권을 넘기다가 붉은 줄이 빼곡한 그 종이 속에서 딱 한 줄. 성하게 남은 이름 하나를 보고 나서야 내가 평생을 헛짚고 살았다는 걸 알았다. 그래서 한 번은 털어놓으려는 거다. 늦어도 아주 늦어도 말해두지 않으면 이 겨울을 못 넘길 것 같아서. 병원에 들어온 건 초겨울 첫서리가 내리던 무렵이었다. 아침이면 창유리에 성에가 낀다. 나는 그걸 손톱으로 긁어보다 만다. 긁어봐야 손끝만 시릴 뿐 밖은 여전히 뿌옇다. 의사는 간이 안 좋고 폐도 안 좋다고 했다. 이것저것 병 이름을 붙였는데 나는 그 이름들을 다 흘려들었다. 이 나이 되면 몸 어디가 성한 게 오히려 이상한 거다. 나는 놀라지도 않았다. 다만 침대에 누워 천장을 보고 있으면 하루가 지독히 길었다. 링거 방울이 똑똑 떨어지는 걸 세다 보면 반나절이 갔다. 옆 침대 노인은 밤새 앓는 소리를 냈고 나는 그 소리를 들으며 내 차례를 생각했다. 무섭지는 않았다. 무서울 게 있는 인생을 안 살았으니까. 내가 이 병실에 가지고 들어온 짐은 얼마 안 된다. 갈아입을 내복 몇 벌, 칫솔, 그리고 낡은 장부 한 권. 남들 보기엔 헌 공책 나부랭이다. 나는 그걸 베개 밑에 넣어두고 잔다. 간호사가 그게 뭐냐고 물은 적이 있는데 나는 그냥 오래된 거라고만 했다. 30년을 그렇게 끼고 살았다. 재개발 고시가 붙은 지 여러 해 된 변두리 단칸방. 벽지가 곰팡이로 얼룩진 그 방에서 짐이라곤 아무것도 안 챙기면서 정작 못 버린 건 그 장부 한 권이었다. 겨울이면 우풍이 새서 문틈마다 신문지를 접어 끼웠다. 연탄 보일러가 기름 보일러로 바뀌었어도 나는 아까워서 잘 안 틀었다. 밤이면 이불 밖으로 나온 코끝이 시렸다. 밥은 하루 한 끼 냄비에 물을 붓고 국수를 삶아 먹었다. 멸치 몇 마리 넣고 끓인 맹탕 국수, 그거면 됐다. 늙은 산에 혼자 사는 방이 그렇다. 텔레비전을 켜놓고 소리만 듣는다. 사람 목소리가 없으면 방이 너무 조용해서 시계 초침 소리까지 다 들린다. 이 동네에서 나를 아는 사람은 몇 안 된다. 젊은 상인들은 나를 그냥 골목 끝 영감으로 안다. 인사도 잘 안 한다. 나도 안 한다. 나는 평생 먼저 인사하는 법을 몰랐다. 먼저 고개를 숙이면 지는 줄 알고 살았다. 남의 눈을 먼저 피하면 이 바닥에서 못 버틴다고 배웠다. 목소리를 낮게 깔고 상대 눈을 안 피하면 웬만한 사람은 지레 물러섰다. 그게 내 밥벌이였다. 그렇게 살다 보니 이 나이가 됐고 둘러보니 아무도 안 남았다. 나를 무서워하던 사람들은 다 늙었거나 죽었고 나를 부리던 사람도 죽었다. 나는 남은 자도 아니고 이긴 자도 아니다. 그냥 혼자 병실 침대에 누워 붉은 줄이 그은 이름들을 세고 있는 노인네다. 이긴 것도 없이 그냥 혼자 남았다. 그 장부는 수금 장부다. 남한테 빌려준 돈을 받으러 다니면서 적은 거다. 누가 얼마를 빌렸고 언제까지 갚기로 했고 이자가 얼마고 언제 받아냈는지. 빚을 다 받아내면 나는 그 줄에 붉은 색연필로 줄을 그었다. 다 끝났다는 표시다. 그으면 그 사람하고 나는 끝이었다. 30년을 그었다. 그래서 그 장부는 처음부터 끝까지 붉은 줄로 빼곡하다. 피칠갑을 한 것 같다고 언젠가 술김에 생각한 적이 있다. 나는 그 색연필을 늘 몽당까지 썼다.
짧아져서 손가락에 잘 안 잡히면 종이로 말아잡고 마저 썼다. 아까워서가 아니라 버릇이었다. 한번 손에 쥔 건 끝까지 쓰는 버릇. 그 몽당 연필도 아직 장부 사이에 끼워져 있다. 끝이 뭉툭하게 다른 채로 병실에 누워 그 장부를 처음부터 넘겨봤다. 딱히 볼 것도 없는데 손이 자꾸 그리로 갔다. 죽을 때가 되니 옛날 것들이 자꾸 손에 잡힌다. 붉은 줄, 붉은 줄 또 붉은 줄, 이름들이 지나갔다. 얼굴이 떠오르는 이름도 있고 안 떠오르는 이름도 있었다. 문 앞에서 무릎을 꿇던 사내, 아이를 업고 빌던 여자. 나한테 침을 뱉던 젊은 놈. 그날 그 사람들이 어떤 얼굴을 했는지, 어떤 집에 살았는지, 어떤 냄새가 났는지까지 어떤 건 생생하고 어떤 건 흐렸다. 다 붉은 줄 아래 누워 있었다. 나는 그 줄들을 손끝으로 훑으며 한참을 넘겼다. 그렇게 뒤쪽 어디쯤 갔을 때 손이 딱 멈췄다. 한 줄이 성했다. 붉은 줄이 안 그어져 있었다. 온통 붉은 줄 천지인 그 종이 위에 딱 한 줄만 흰 채로 남아 있었다. 나는 그 줄을 한참 들여다봤다. 이름 석자, 빌린 액수, 날짜, 그 아래로 아무것도 없었다. 받았다는 표시도 못 받아 넘겼다는 표시도 없었다. 그냥 성한 채로 30년을 거기 있었던 거다. 나는 그게 왜 안 그어져 있는지 그 순간엔 얼른 떠오르지 않았다. 기억을 아무리 더듬어도 이 줄에 색연필을 안 댄 이유가 안 잡혔다. 손끝이 서늘해졌다. 이상하게 그 흰 줄 하나가 붉은 줄 1000개보다 더 무거웠다. 나는 장부를 덮었다가 다시 폈다. 그래도 그 줄은 여전히 성한 채였다. 그날 오후에 아들이 왔다. 오랜만이었다. 몇 해 만인지 세어보다 말았다. 병원에서 연락을 했다고 했다. 보호자 자리에 이름을 올릴 사람이 그놈밖에 없으니까. 현우는 문간에 서서 한참 안 들어왔다. 40이 넘은 놈인데 내 앞에서는 아직도 10 몇 살 때처럼 눈을 안 맞췄다. 나를 닮아서 그렇다. 나도 평생 남의 눈을 안 맞췄으니까. 그놈은 침대 옆에 잠깐 앉았다가 물병 하나를 협탁에 놓고 서류 몇 장에 사인을 하고 일어섰다. 우리 사이엔 할 말이 없었다. 아버지가 좀 어떠냐는 말도, 밥은 드셨냐는 말도 그런 게 우리 사이엔 없었다. 그러다 그놈이 베개 밑에 삐져나온 장부를 봤다. 그거 아직도 가지고 계세요. 그놈이 말했다. 묻는 게 아니라 나무라는 말투였다. 그거 다 버리든가 아니면 아버지 돌아가시면 제가 태울게요. 그런 거 뭐하러 남기세요. 나는 대답을 안 했다. 그놈은 내 대답을 기다리지도 않았다. 코트 깃을 세우고 나갔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병실에 오래 울렸다. 나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저놈이 왜 저러는지 안다고 생각했다. 나는 저놈한테 손 한 번 따뜻하게 잡아준 적이 없다. 저놈 어릴 때 내 손은 늘 굳어 있었고 차가웠다. 남의 멱살을 잡던 손으로 어떻게 자식 볼을 만지나. 나는 그걸 못했다. 그래서 저놈은 나한테 정을 못 배웠고 나는 그걸 탓할 수도 없다. 저놈이 나를 미워하는 건 당연한 거다. 나는 그 당연한 걸 오래 원망으로만 알고 살았다. 그놈이 가고 나서 나는 다시 그 성한 한 줄을 폈다. 그리고 그 이름 석자를 소리내서 읽어봤다. 오래 안 불러본 이름이었다. 입술이 그 이름을 만드는데 이상하게 코끝에서 냄새가 났다. 병실 소독약 냄새 사이로 멸치 국물 냄새가 훅 끼쳐왔다. 멸치를 오래 우린 좀 비릿하고 구수한 그 냄새. 나는 그 냄새를 안다. 아주 오래전에 그 냄새 앞에서 나는 코를 훌쩍이며 국수를 먹었다. 나이가 들면 몸이 머리보다 먼저 안다. 머리는 아직 이 이름이 그저 장부 속 이름일 뿐이라고 버티는데 코끝은 벌써 40년 전 그 노점 앞에 가 있었다. 정수님, 그게 그 이름이었다. 정수님. 나는 그 이름을 다시 한번 소리내 불러봤다. 그리고 눈을 감았다. 내가 그 이름을 처음 안 건 아마 67살 무렵이었을 거다. 나는 부모가 없었다. 있었겠지만 기억에 없다. 전쟁 끝난 지 얼마 안 된 시절
부모 없는 아이가 흔하던 때였다. 나는 변두리 시장 바닥에서 자랐다. 좌판 밑에서 자고 남이 흘린 걸 주워 먹고 구루마 뒤를 따라다니며 떨어진 배추 이파리를 챙겼다. 겨울이 제일 무서웠다. 손발이 트다 못해 갈라져서 피가 났고 밤이면 추워서 잠을 못 잤다. 나는 시장 어느 가게 처마 밑 연탄재를 쌓아둔 자리 옆에서 잤다. 아직 온기가 남은 연탄재가 그나마 덜 추웠다. 아침이면 온몸에 재가 묻어 허했다. 시장 사람들은 대개 아이들한테 야박했다. 저 살기도 바쁜 시절이었으니까. 좌판 아줌마들은 아이가 얼쩡대면 물을 뿌리거나 소리를 질렀다. 도둑놈 소리를 듣는 게 예사였다. 나는 그런데 익숙했다. 사람이 나한테 소리를 지르는 게 당연한 줄 알고 컸다. 정을 받아본 적이 없으니 정이라는 게 세상에 있는 줄도 몰랐다. 수님이 아줌마의 국수 노점은 시장 어귀에 있었다. 리어카를 개조한 노점이었다. 커다란 솥에 멸치와 다시마를 넣고 국물을 우리고 국수를 삶아 파는 집이었다. 새벽 장꾼들, 구루마꾼들이 거기서 국수 한 그릇으로 아침을 때웠다. 나는 그 노점 근처에 자주 서 있었다. 국물 냄새 때문이었다. 그 냄새를 맡으면 배가 더 고팠지만 그래도 그 앞을 못 떠났다. 냄새라도 실컷 맡으려고 솥에서 김이 오르면 그 김을 향해 코를 벌름거렸다. 아줌마는 나를 몇 번 봤을 거다. 그런데 물을 뿌리거나 소리를 지르지 않았다. 그냥 봤다. 며칠을 그냥 보기만 했다. 나는 그 시선이 오히려 불편했다. 소리를 지르면 도망이라도 갈 텐데 가만히 보기만 하니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 그러던 어느 날 아줌마가 나를 불렀다. 손짓으로. 나는 얻어맞을 줄 알고 움찔했다. 아이가 얼쩡대면 대개 그랬으니까. 그런데 아줌마는 국수 한 그릇을 말아서 노점 한쪽 나무 괴짝 위에 놓았다. 그러고는 나를 봤다. 먹으라는 거였다. 나는 그 국수를 봤다. 김이 오르고 있었다. 멸치 국물에 국수가 담겨 있고 그 위에 신김치 몇 조각이 얹혀 있었다. 나는 아줌마 눈치를 봤다. 진짜 먹어도 되나? 무슨 대가를 치러야 하나? 세상에 공짜가 없다는 건 그 나이에도 알고 있었으니까. 아줌마는 딴 데를 보고 있었다. 마치 나한테 준 게 아닌 척. 나는 괴짝 앞에 쭈그리고 앉아 그 국수를 먹었다. 뜨거워서 입천장을 대었는데도 멈출 수가 없었다. 후루룩거리며 국물까지 다 마셨다. 다 먹고 났더니 몸이 후끈했다. 언 손끝까지 피가 도는 것 같았다. 나는 그때 처음으로 배가 부르다는 게 어떤 건지 알았다. 배가 부르니까 이상하게 눈물이 났다. 왜 눈물이 나는지도 몰랐다. 나는 얼른 손등으로 눈을 훔쳤다. 아줌마가 볼까봐. 내가 그릇을 비우자 아줌마는 그제야 나를 봤다. 그리고 앞치마 주머니에서 작은 공책 한 권을 꺼냈다. 손바닥만 한 외상장부였다. 거기 국수를 외상으로 먹은 사람들 이름과 그릇수가 적혀 있었다. 아줌마는 거기 한 줄을 더 적었다. 몽당 연필에 침을 발라가며 삐뚤빼뚤한 글씨로 뭐라고 적었다. 나는 글을 몰랐으니 뭐라 적는지 몰랐다. 나중에 안 거지만 거기 이렇게 적혀 있었다고 한다. 이름 없는 아이 국수 한 그릇. 아줌마는 그걸 적고는 나한테 딱 한마디 했다. 밥은 먹었냐? 방금 먹은 걸 봤으면서 그렇게 물었다. 나는 뭐라 대답을 못했다. 아줌마는 대답을 기다리지도 않고 다시 솥으로 돌아섰다. 그게 시작이었다. 그날부터 나는 매일 그 노점 근처에 갔다. 아줌마는 매일은 아니어도 사나흘에 한 번씩 국수를 말아 괴짝 위에 놓았다. 그리고 그 작은 장부에 한 줄씩 적었다. 이름 없는 아이 국수 한 그릇, 이름 없는 아이 국수 한 그릇. 그렇게 몇 년이 쌓였다. 그런데 아줌마는 그 외상을 한 번도 받지 않았다. 다른 사람들 외상은 대문 앞까지 쫓아가서라도 꼬박꼬박 받으면서 내 것만은 적기만 하고 안 받았다. 나는 그게 이상하다는 생각도 못했다. 어렸으니까. 그냥 아줌마가 국수를 준다는 것만 알았다.
나는 그 국수를 먹고도 고맙다는 말을 안 했다. 고맙다는 말을 배운 적이 없어서 그게 지금 이렇게 후회가 될 줄 그때는 알 리가 없었다. 나는 좀 커서야 아줌마 사정을 어렴풋이 알았다. 아줌마한테도 아이가 있었다고 했다. 나만 한 아들이 있었는데 어려서 홍역인가 뭔가로 잃었다고 했다. 남편은 그 전에 갔고 그래서 아줌마는 혼자였다. 혼자 국수를 팔아 혼자 늙어가는 여자였다. 그 얘기를 시장 다른 아줌마한테서 주워 들었다. 그 얘기를 듣고 나서 나는 아줌마가 왜 나를 먹이는지 어렴풋이 알 것 같았다. 죽은 제 자식 생각이 나서 그러나 보다 하고, 그런데 나는 그게 부담스러웠다. 이상하게 고맙다는 마음보다 부담이 먼저 왔다. 나 같은 놈은 그랬다. 정을 받으면 그걸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몰랐다. 갚을 게 없으니까 정을 받는 게 빚 같았다. 세상에 공짜가 없다고 배운 놈한테는 대가 없는 정이 오히려 무서운 거다. 그래서 나는 아줌마한테 살가운 말 한마디를 못했다. 어떤 날은 국수를 먹고 일부러 퉁명스럽게 굴기도 했다. 정을 밀어내려고. 지금 생각하면 그게 그렇게 못나 보인다. 수님이 아줌마는 억척스러운 사람이었다. 새벽 3시에 나와 솥에 불을 지피고 밤 10시가 넘어야 리어카를 밀고 들어갔다. 손이 늘 물에 불어 있었고 겨울이면 그 손이 다 트고 갈라졌다. 갈라진 데에 반창고를 붙이고도 또 무리를 했다. 장꾼들이 국물을 더 달라고 떼를 쓰면 아줌마는 국자로 솥전을 탁탁 치며 야박하게 굴었다. 외상값을 안 갚고 버티는 사람한테는 대문 앞까지 쫓아가 받아냈다. 시장 사람들은 수님이가 독하다고 했다. 여자 혼자 노점을 하면서 그렇게라도 안 하면 뜯긴다는 걸 아줌마는 알았던 거다. 그런데 그 독한 여자가 부모 없는 아이 하나는 몇 년을 말없이 먹였다. 받을 뜻도 없는 외상을 적어가면서 사람이라는 게 참 그렇다. 한 사람 안에 그렇게 독한 것과 물은 것이 같이 있다. 나는 그때 그 물은 데를 못 알아봤다. 그해 겨울 유난히 추운 밤이 있었다. 나는 연탄재 옆에서 자다가 손발이 얼어 잠이 깼다. 이가 딱딱 부딪혔다. 그 밤 나는 죽는 줄 알았다. 몸이 덜덜 떨리다가 나중엔 떨리지도 않았다. 떨리지도 않는 게 더 무서운 거라는 걸 나중에야 알았다. 그때 누가 나를 흔들어 깨웠다. 수님이 아줌마였다. 노점을 접고 들어가다 나를 본 모양이었다. 아줌마는 아무 말도 안 하고 나를 리어카 밑 화덕 옆으로 데려갔다. 솥에 불 떼던 자리라 아직 온기가 남아 있었다. 그리고 제 목에 둘렀던 목도리를 풀어 내 목에 감아줬다. 낡은 털목도리였다. 나는 그게 부담스러워서 벗으려고 했다. 아줌마가 내 손을 눌렀다. 그러고는 툭 던지듯 그랬다. 얼어 죽으면 네 손해지 내 손해냐. 나는 그 목도리를 두르고 그 밤을 났다. 목도리에서 멸치 국물 냄새가 났다. 나는 그 냄새를 맡으며 잠이 들었다. 아침에 아줌마는 벌써 솥에 불을 지피고 있었다. 목도리를 돌려주려는데 그냥 두라고 했다. 나는 그 목도리를 오래 가지고 있었다. 시장을 떠날 때까지. 지금은 어디서 잃어버렸는지도 모른다. 그런 걸 잃어버린 줄도 모르고 산 게 내 인생이었다. 10몇 살이 되면서 나는 힘이 샜다. 또래보다 머리 하나가 더 컸고 어깨가 벌어졌다. 시장 바닥에서 힘은 밥이었다. 나는 하영이를 시작했다. 쌀 한 가마를 어깨에 지고 계단을 뛰어 올랐다. 새벽 하역을 하면 새갈고리가 손바닥에 얼어붙었다. 뜨거운 물에 손을 담그면 갈라진 데가 쩍쩍 벌어졌다. 그래도 그렇게 번 돈으로 처음 내 국수값을 치를 수 있었다. 아줌마는 돈을 안 받으려고 했다. 나는 억지로 괴짝 위에 돈을 놓고 왔다. 그게 내 딴엔 자존심이었다. 그러다 어깨들 눈에 들었다. 시장에는 자릿세를 걷고 싸움을 대신 해주고 돈을 받는 패들이 있었다. 나는 거기 발을 들였다. 처음엔 그냥 짐을 나르고 잔심부름을 했는데 주먹을 쓸 일이 생기면 앞에 섰다. 나는 주먹이 매웠다. 겁이 없었다. 잃을 게 없는 놈은 겁이 없다.
나는 잃을 게 정말 아무것도 없었으니까. 그 세계에서 나는 금방 이름을 얻었다. 사람들이 나를 함부로 못하기 시작했다. 평생 밟히고 쫓기며 살다가 남이 나를 무서워하는 게 어떤 맛인지 알아버린 거다. 그 맛은 독했다. 한번 알면 못 끊는다. 내가 처음으로 사람들 앞에서 이름을 얻은 밤을 기억한다. 시장 어느 패에 우두머리 격인 사내가 하역판에서 나를 시험한 거였다. 덩치 큰 놈 둘을 붙였다. 나는 그 둘을 상대로 안 물러섰다. 코피가 터지고 눈두덩이 찢어졌는데도 끝까지 서 있었다. 넘어지면 밟히는 걸 아니까 이를 악물고 버텼다. 그 우두머리가 나를 보고 씩 웃었다. 이놈 봐라. 독하네. 그날부터 나는 그 밑에 들었다. 사람들이 나를 다르게 봤다. 국수집 앞에서 냄새나 맡던 거지 새끼가 이제 골목에서 어깨를 펴고 걸었다. 나는 그게 좋았다. 부끄럽지만 그때는 그게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았다. 평생 밟히기만 하던 놈이 처음으로 남을 밟는 자리에 서봤으니까 나는 그 자리를 놓치기 싫었다. 수님이 아줌마가 왜 그렇게 나를 붙잡으려 했는지 그때는 그게 다 잔소리로만 들렸다. 아줌마는 이미 알았던 거다. 밟히던 놈이 밟는 맛을 알면 그게 사람을 어떻게 망가뜨리는지 그런 꼴을 시장 바닥에서 하도 많이 봐온 거다. 그런데 나는 그 눈을 안 믿었다. 그때 내 눈엔 뵈는 게 없었으니까. 수님이 아줌마는 그걸 알고 나를 붙잡았다. 어느 날 국수를 놓아주면서 처음으로 국수 얘기가 아닌 다른 얘기를 했다. 너 요새 어울리는 놈들 그거 아니다. 아줌마가 낮은 소리로 말했다. 그 길로 가면 끝이 안 좋아. 내가 봐서 안다. 손에 피 묻히는 일은 한번 묻으면 안 지워져. 네가 지금은 그게 힘인 줄 알아도 나중엔 그게 너를 잡아먹어. 나는 그 말이 듣기 싫었다. 그때 나는 20이 다 돼가고 있었고 처음으로 주머니에 돈이란 게 들어와 봤고 처음으로 사람들이 나를 무서워하는 걸 맛봤다. 그게 좋았다. 그 맛을 아줌마 말 한마디에 놓을 수는 없었다. 나는 그 국수를 먹고 처음으로 아줌마한테 대놓고 퉁명스럽게 굴었다. 아줌마가 뭘 알아요. 아줌마나 잘 사세요. 그러고 일어섰다. 아줌마는 아무 말도 안 했다. 그 눈빛만 지금도 기억난다. 나무라는 눈이 아니라 뭔가를 참는 눈이었다. 마치 이미 다 아는 사람의 눈 같았다. 나는 그 눈이 싫어서 그 뒤로 노점을 좀 뜸하게 갔다. 그러다 그 밤이 왔다. 내 나이 20 무렵이었을 거다. 시장 뒷골목에서 다른 패하고 크게 붙었다. 자리 하나를 두고 벌어진 싸움이었다. 나는 앞에 섰다. 눈이 내리던 밤이었다. 시장이 파하고 사람이 빠진 뒤였다. 쇠파이프가 오가는 난장이었고 나는 그 한가운데 있었다. 그날 나는 사람을 크게 다치게 했다. 누군가 크게 깨졌고 그게 내 손에서 나온 거였다. 상대가 눈밭에 쓰러졌는데 안 일어났다. 나는 그 순간 등골이 서늘했다. 사람을 팬 게 처음은 아니었는데 그날은 뭔가 달랐다. 곧 경찰이 왔고 나는 잡혀갔다. 유치장에 앉아 있는데 앞이 캄캄했다. 상대는 병원에 실려갔고 물어줄 돈이 어마어마하게 나왔다. 합의를 못하면 나는 오래 갇힐 판이었다. 나는 돈이 없었다. 나 같은 놈한테 그런 돈을 대줄 사람도 없었다. 나는 유치장 바닥에 앉아 이제 내 인생은 여기서 끝이구나 생각했다. 차라리 잘 됐다는 생각도 했다. 어차피 이름도 없이 시작한 인생, 이렇게 끝나는 게 뭐 대수인가 싶었다. 그런데 며칠 뒤 합의가 됐다는 거였다. 물어줄 돈이 마련됐다고 했다. 나는 풀려났다. 누가 그 돈을 댔는지 나는 그때 알려고도 안 했다. 아니, 알기가 무서웠다. 그 돈이 어디서 났는지 알면 내가 그걸 갚아야 하니까. 그리고 나는 그걸 갚을 자신이 없었으니까. 나는 그냥 풀려난 것만 다행으로 알고 뒤도 안 돌아봤다. 담당 형사가 이상하다는 듯이 나를 봤다. 너 같은 놈 뒤를 봐주는 사람이 다 있냐고. 나는 그 말을 흘려들었다.
지금 생각하면 그 밤 수님이 아줌마가 시장 바닥을 헤매고 다녔다고 한다. 국수 판 돈을 탈탈 털어도 모자라서 아는 사람들한테 손을 벌리고 그러다 결국 돈놀이 하는 데까지 찾아갔다고 한다. 여자 혼자 담보 잡힐 것도 없이 나는 그걸 몰랐다. 그 밤 아줌마가 언손으로 어느 문을 두드렸는지 나는 30년이 지나서야 알았다. 풀려난 뒤로 나는 아줌마를 못 봤다. 아니, 안 봤다. 그 노점 앞을 일부러 피해 다녔다. 왜 그랬는지 나도 안다. 낯이 없었던 거다. 사람을 다치게 하고 감방 문턱까지 갔다 온 놈이 무슨 낯으로 그 국수 앞에 앉나. 아줌마가 나를 어떻게 볼까. 그게 무서웠다. 그리고 더 깊은 데는 그 합의금이 아줌마한테서 나왔을지도 모른다는 짐작이 있었다. 형사가 던진 그 말이 자꾸 걸렸다. 뒤를 봐주는 사람. 나한테 그럴 사람이 세상에 딱 하나 있다면 그건 그 노점 아줌마밖에 없었다. 그 짐작이 나를 더 못 가게 했다. 만약 그렇다면 나는 그걸 평생 갚아야 하는데 나는 갚을 자신이 없었다. 그래서 나는 도망쳤다. 사람이 정을 못 갚을 것 같으면 정준 사람을 피하게 된다. 나 같은 놈이 그렇다. 나는 그 시장을 뜨기로 했다. 떠나기 전날 밤 나는 딱 한 번 그 노점 앞에 갔다. 밤이 늦어 아줌마는 없었다. 리어카에 포장이 덮여 있었다. 솥은 식어 있었다. 나는 그 앞에 한참 서 있었다. 뭐라도 남기고 싶었는데 남길 게 없었다. 돈도 없고 편지를 쓸 줄도 몰랐다. 글을 제대로 못 배웠으니까. 나는 주머니에 있던 동전 몇 개를 꺼냈다. 국수 몇 그릇 값도 안 되는 돈이었다. 그걸 리어카 포장 밑에 밀어 넣었다. 그거라도 놓고 가야 마음이 조금 편할 것 같아서. 지금 생각하면 얼마나 우스운가. 몇 년을 얻어먹고 어쩌면 간방까지 빼내준 사람한테 동전 몇 개를 놓고 도망친 거다. 나는 그 포장 밑에 손을 넣은 채 잠깐 멈칫했다. 아줌마 얼굴이 떠올랐다. 밥은 먹었냐 하던 그 목소리도. 나는 이를 악물고 손을 뺐다. 그러고는 뒤도 안 돌아보고 걸었다. 눈이 내렸다. 그 밤 그 시장을 떠났고 그 뒤로 30년을 안 갔다. 내가 흘러들어간 데가 하필 돈놀이 하는 데였다. 오 사장이라는 사람 밑이었다. 사채업자였다. 남한테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고 못 받으면 사람을 보내 받아내는 일. 나는 그 보내는 사람이 됐다. 힘이 있고 겁이 없으니 그 일에 맞았다. 오 사장이 나를 처음 봤을 때 이렇게 말했다. 너 눈이 좋다. 사람 무섭게 보는 눈이야. 그런 눈은 배운다고 되는 게 아니야. 나는 그 말이 칭찬인 줄 알았다. 그때는 그랬다. 지금 생각하면 그건 사냥개를 고르는 눈이었다. 오 사장은 나 같은 놈을 잘 알아봤다. 잃을 게 없고 정을 못 배운 놈, 그런 놈이 남의 문을 잘 부순다. 정이 있는 놈은 남의 사정에 손이 무뎌지지만 정을 모르는 놈은 안 그렇다. 나는 안 그런 놈이었다. 오 사장은 그걸 한눈에 봤다. 오 사장이 나를 제대로 시험한 것도 그 무렵이다. 큰 건 하나를 줬다. 오래 못 받은 돈이었다. 상대는 나이 지긋한 사내였는데 사업이 망해 앉은뱅이가 다 된 집이었다. 다들 그 집은 못 받는다고 손을 놨다. 나는 그 집에 갔다. 며칠을 드나들었다. 사내는 나를 붙잡고 사정을 했다. 자식이 어떻고 병든 처가 어떻고. 나는 그 얘기를 다 들으면서도 눈 하나 깜짝 안 했다. 그러고는 그 집에 남은 마지막 세간을 짚었다. 결국 받아냈다. 오 사장이 그걸 보고 흡족해했다. 역시 너다. 나는 그 말이 그때는 자랑스러웠다. 남들이 못하는 걸 내가 했으니까. 지금 생각하면 그건 자랑이 아니라 낙인이었다. 나는 그날 내 속에 남아있던 마지막 무른 데를 내 손으로 도려낸 거였다. 그 뒤로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안 느꼈다. 문 앞에서 우는 소리를 들어도 무릎 꿇는 걸 봐도 그렇게 사냥개 한 마리가 완성됐다. 첫 수금을 나가던 날을 기억한다. 오 사장이 주소 하나를 적어주고 얼마를 받아오라고 했다. 나는 그 집 문 앞에 섰다.
낡은 나무 문이었다. 안에서 아이 우는 소리가 났다. 나는 그 문을 두드렸다. 대답이 없었다. 다시 두드렸다. 인기척이 멎었다. 안에서 숨을 죽이고 있는 게 느껴졌다. 없는 척하는 거다. 문틈으로 부엌 연기 냄새가 새어나왔다. 저녁을 짓다 맘 모양이었다. 나는 그 문을 발로 찼다. 문짝이 흔들렸다. 그때 내 주먹은 이미 굳은 살이 박여 있었다. 하역과 싸움으로 다져진 손이었다. 그 손으로 문을 치면 안에 있는 사람은 그 소리만으로도 오금이 저린다. 나는 그걸 알았다. 그날 문이 열렸고 나는 돈을 받아왔다. 아이 우는 집에서 그 집 사내는 내 앞에서 손을 비볐고 그 아내는 아이를 안고 돌아앉아 울었다. 나는 그걸 뒤로 하고 나왔다. 그리고 그날 밤 잠을 잘 잤다. 그게 무서운 거다. 나는 그날 밤 아무렇지도 않았다. 사람이 그렇게 된다. 처음이 어렵지. 한번 넘으면 그 다음부턴 쉽다. 몇 년이 지나니 내 이름만으로도 문이 열렸다. 오 사장 밑에 강가라고 하면 웬만한 사람은 지레 돈을 마련했다. 나는 목소리를 높인 적이 별로 없다. 그럴 필요가 없었다. 낮게 깔고 눈을 안 피하고 문틀에 손 한 번 짚으면 됐다. 그 손을 보면 사람들이 알아서 겁을 냈다. 굳은 살이 허옇게 박이고 마디가 굵은 손. 나는 그 손이 내 미천인 줄 알았다. 그 손으로 벌어서 먹고 그 손으로 이름을 얻었으니까. 나는 그 손을 부끄러워한 적이 없었다. 딱 한 사람, 내 아들이 그 손을 무서워하기 전까지는. 그리고 이제 병실에 누워 그 손을 들여다보면 이 손으로 내가 뭘 했나 싶다. 이 손은 남의 문은 그렇게 잘도 열었으면서 정작 나한테 국수를 놓아주던 그 손은 한 번을 못 잡았다. 잡을 줄을 몰랐다. 그렇게 30년을 했다. 나는 남의 집 문을 발로 열었다. 세상에는 참 별별 집이 다 있었다. 돈을 빌려놓고 배째라는 놈도 있었고 진짜 갚을 능력이 안 돼 무릎을 꿇는 사람도 있었다. 나는 구별하지 않았다. 구별하면 그 일을 못한다. 오 사장이 받아오라면 받아. 무릎을 꿇든 울든 나는 장부에 적힌 액수를 채워서 갔다. 어떤 집에서는 세간을 드러냈고 어떤 집에서는 가게 문을 닫게 했다. 나한테 사정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자식이 아프다. 부모가 위독하다. 조금만 말미를 달라. 나는 그 사정을 안 들었다. 들으면 손이 무뎌지니까. 나는 귀 닫는 법을 배웠다. 그리고 다 받아내면 붉은 색연필로 그 줄에 줄을 그었다. 그으면 끝이었다. 나는 그 긋는 순간이 좋았다. 하나를 끝냈다는 표시, 깔끔한 매듭. 나는 매듭 짓는 걸 좋아했다. 사람하고의 관계도 그렇게 붉은 줄 하나로 끝내버릴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실제로 나는 사람들을 그렇게 대했다. 볼 일이 끝나면 줄을 긋듯 잊었다. 그렇게 30년을 그으면서 나는 내 안에 뭐가 남았는지 들여다본 적이 없다. 들여다보면 못 살 것 같아서 30년 중에 유독 안 잊히는 집이 하나 있다. 어느 겨울이었다. 나는 미수금을 받으러 산동네 꼭대기 집을 찾아갔다. 늙은 여자 혼자 사는 집이었다. 아들이 진 빚을 어미가 뒤집어 쓴 거였다. 아들은 도망가고 없었다. 나는 그 집 문을 두드렸다. 여자가 문을 열었다. 나를 보더니 다 안다는 얼굴이었다. 돈이 없다고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빌 줄 알았는데 그 여자는 나를 방으로 들였다. 그러고는 밥상을 차렸다. 없는 살림에 국을 데우고 김치를 내왔다. 수금하러 온 놈한테 밥을 차려주는 거였다. 나는 그게 무슨 수작인가 싶어 안 먹었다. 밥으로 사정을 봐달라는 거겠지 하고 나는 밥상을 밀어놓고 돈 얘기만 했다. 여자는 결국 장롱 밑에서 꼬깃꼬깃한 돈을 꺼내 나한테 줬다. 아마 그게 그 겨울 넘길 돈이었을 거다. 나는 그걸 받아 장부에 줄을 긋고 나왔다. 나오는데 그 여자가 뒤에서 그랬다. 밥이라도 먹고 가지. 나는 못 들은 척 내려왔다. 그때 나는 그 말이 아무것도 아니었다. 그런데 이제 와, 그 집이 자꾸 떠오른다. 밥이라도 먹고 가지.
그 여자도 누군가한테는 수님이 아줌마 같은 사람이었을 거다. 나는 그런 사람의 그 겨울 넘길 돈을 붉은 줄 하나로 걷어차고 내려온 거다. 그런 집이 30년에 몇 집이었을까? 나는 그걸 세다가 말았다. 세면 못 산다. 지금도 가끔. 병실 천장을 보고 있으면 그 문들이 하나씩 떠오른다. 내가 두드린 문, 발로 찬 문, 닫고 돌아선 문. 그 문들 뒤에서 나를 보던 얼굴들이. 이 나이가 되니 그 얼굴들이 안 잊힌다. 젊어선 하나도 안 보이던 게 다 죽어가니 다 보인다. 그것도 벌이라면 벌이다. 그 사이에 나는 장가도 갔다. 어쩌다 그렇게 됐다. 착한 여자였다. 내가 무슨 일을 하는지 처음엔 잘 몰랐다. 나는 그냥 돈 받는 일을 한다고만 했다. 아들도 하나 낳았다. 현우다. 나는 아버지 노릇을 할 줄 몰랐다. 부모한테 배운 게 없으니까 나는 그저 돈을 갖다 줬다. 그게 아버지 노릇인 줄 알았다. 아이를 안아준 기억이 별로 없다. 내 손이 늘 어딘가 굳어 있어서 아이한테 그 손을 대는 게 어색했다. 남의 멱살을 잡고 남의 문을 부수던 손을 어떻게 아이 볼에 대나. 어쩌다 아이가 내 손을 잡으면 나는 나도 모르게 그 손을 뺐다. 아이가 놀란 눈으로 나를 봤다. 그 눈이 지금도 잊히지 않는다. 아내는 차차 내가 무슨 일을 하는지 알게 됐다. 어느 날 내 손등에 남의 피가 묻어 들어온 걸 봤고 그날 이후로 아내 눈빛이 달라졌다. 나를 무서워하기 시작했다. 제 아이를 나한테서 떼어놓으려 했다. 나는 그걸 알면서도 어쩌지 못했다. 나는 내 손을 어쩌지 못했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다. 현우가 17살 때였다. 학교에서 아버지 손을 그려오라는 숙제가 있었던 모양이다. 그 애가 크레용을 들고 내 손을 그리겠다고 손을 달라고 했다. 나는 무심코 손을 내밀었다. 그 애가 내 손을 물끄러미 봤다. 손등에 흉 부어오른 마디 갈라진 굳은 살. 그의 눈에 그게 어떻게 보였을까? 한참 그리다가 그 애가 크레용을 놓고 물었다. 아빠 손은 왜 이렇게 딱딱해? 나는 뭐라 대답을 못했다. 일하다 그랬다고만 했다. 그 애가 또 물었다. 무슨 일 하는데? 나는 대답을 안 했다. 그날 그 애가 그려온 손 그림을 나는 언젠가 아내 서랍에서 봤다. 시커멓게 뭉툭하게 그려진 손이었다. 손가락도 제대로 안 그려져 있었다. 아이 눈에도 그 손은 아버지 손 같지가 않았던 거다. 나는 그 그림을 도로 서랍에 넣었다. 그리고 아무 말도 안 했다. 그런 아버지였다. 나는 아내가 나가던 날을 기억한다. 특별한 날도 아니었다. 큰 싸움이 있었던 것도 아니다. 그냥 어느 저녁 내가 일을 마치고 들어갔더니 짐이 쌓여 있었다. 아내는 현관에 앉아 아이 신발을 신기고 있었다. 나를 보고도 놀라지 않았다. 이미 오래 준비한 얼굴이었다. 아내가 그랬다. 당신이 나쁜 사람만은 아닌 거 알아요. 근데 저 손이 무서워요. 애가 저 손을 무서워해요. 나는 아무 말도 못했다. 변명할 게 없었다. 나는 내 손을 내려다다 봤다. 그날도 누구네 집 문을 두드리고 온 손이었다. 아이가 제 어미 치마 뒤로 숨었다. 그게 마지막이었다. 나는 그 두 사람을 붙잡지 않았다. 붙잡을 낯이 없었다. 남의 문은 30년을 발로 부수던 놈이 제 씻고 나가는 문은 얌전히 열어줬다. 그러고는 그 문을 닫았다. 아내 말이 옳았으니까. 나 같은 손을 가진 놈 곁에 아이를 두면 안 된다는 게 나도 어렴풋이 알고 있었다. 그날 밤 나는 빈 방에서 혼자 라면을 끓여 먹었다. 아무렇지도 않은 척, 그런데 젓가락질이 자꾸 헛나갔다. 아이는 자라면서 나를 아버지라 부르는 것도 어색해했다. 어쩌다 만나면 눈을 안 맞췄다. 나를 닮아서. 나는 그 아이한테 정을 주는 법을 몰랐고 그 아이는 나한테 정을 배우지 못했다. 우리 사이엔 붉은 줄이 그어진 것 같았다. 서로 그은 적도 없는데 어느새 끝나 있었다. 나는 그렇게 처자식을 잃었다. 남의 빚은 30년을 이 잡듯 받아냈으면서 정작 내 식구한테 진 빚은 하나도 못 갚았다.
그게 어떤 빚인지도 몰랐으니까. 정이라는 게 빚이 될 수 있다는 걸 나는 그때 몰랐다. 오 사장이 죽고 그 밑에 있던 사람들도 하나둘 흩어졌다. 세상이 바뀌었다. 그런 식으로 돈 받는 일이 더는 통하지 않게 됐다. 나는 늙었고 일을 놓았다. 그리고 그 장부를 챙겼다. 왜 챙겼는지 나도 모른다. 다 끝난 장부인데. 붉은 줄이 다 그어진 아무 쓸모없는 장부인데. 나는 그걸 못 버렸다. 30년을 그거 하나 붙들고 산 셈이다. 어쩌면 그게 내 인생의 전부라서 그랬는지도 모른다. 붉은 줄로 빼곡한 그 장부가 내가 살았다는 유일한 증거 같아서. 그러다 병이 났고 병실에 누웠고 그 장부를 넘기다가 딱 한 줄 성한 이름을 본 거다. 정수님. 국수를 말아주던 밥은 먹었냐고 묻던 그 아줌마의 이름이었다. 그 이름을 알아본 순간 나는 숨이 턱 막혔다. 링거를 꽂은 팔이 저릿했다. 왜 이 이름이 내 수금 장부에 있나? 수님이 아줌마가 왜 오 사장한테 빚이 있나? 언제부터 있었나? 그리고 나는 왜 이 줄만 붉은 줄을 안 그었나? 다른 줄은 다 그었으면서 이 한 줄만 30년을 성한 채로 뒀나? 기억이 안 났다. 그 이름을 언제 이 장부에 옮겨 적었는지, 언제 수금 명단에서 이 이름을 봤는지 아무리 더듬어도 안 잡혔다. 다만 내 손이 그때 이 줄에 줄을 못 그었다는 것. 그것만은 장부가 증언하고 있었다. 성한 한 줄로. 몸은 알고 있었던 거다. 머리가 못 알아본 그 이름을 내 손은 알아보고 색연필을 못 댔던 거다. 나는 그날 밤 잠을 못 잤다. 병실 천장을 보면서 그 이름 석자를 계속 떠올렸다. 그리고 결심했다. 이 한 줄의 사정을 죽기 전에 알아야겠다고. 30년을 남의 사정은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캐물으며 산 놈이 정작 이 한 줄의 사정만은 여태 안 들여다봤다. 나는 그게 견딜 수가 없었다. 나는 다음 날 아침 링거를 뽑고 외출복으로 갈아입었다. 간호사가 어디 가느냐고 물었다. 나는 볼 일이 있다고만 했다. 몸이 성취하는데 어딜 가느냐고 붙잡았지만 나는 들은 척을 안 했다. 30년을 남의 말 안 듣는 걸로 살아온 놈이다. 나는 병원 문을 나섰다. 초겨울 바람이 얼굴을 때렸다. 오랜만에 맞는 바깥바람이었다. 나는 옛날 그 세계 사람을 찾아 나섰다. 박 씨를 찾는 데는 며칠이 걸렸다. 오 사장 밑에서 나하고 같이 수금을 다니던 사람이다. 나보다 몇 살 위였는데 수소문을 해보니 변두리에서 작은 열쇠 가게를 하고 있었다. 나는 그 가게를 찾았다. 유리문에 열쇠 그림이 붙어 있고 안에는 온갖 열쇠와 자물쇠가 걸려 있었다. 박 씨는 나를 보더니 한참 만에 알아봤다. 강가 아니냐. 그가 말했다. 우리는 40년 만에 서로를 봤다. 사람 문을 부수던 손으로 이제 사람 문을 열어주며 산다고. 그는 껄껄 웃었다. 나는 그 웃음이 씁쓸했다. 그도 나처럼 늙어 있었다. 손이 떨렸고 눈이 침침하다고 했다. 돋보기를 코끝에 걸치고 있었다. 우리는 그 좁은 가게에서 믹스커피를 한 잔씩 마셨다. 옛날 얘기는 별로 안 했다. 서로 그 시절 얘기를 꺼내고 싶지 않았다. 다들 지우고 싶은 세월이니까. 나는 그 앞에 장부를 펴놓고 그 성한 한 줄을 짚었다. 이 건을 기억하느냐고 물었다. 박 씨는 돋보기를 고쳐 걸치고 한참을 들여다봤다. 늙은 눈으로 그 삐뚤빼뚤한 옛 글씨를 더듬었다. 그러더니 이상한 표정을 지었다. 이거 박 씨가 말했다. 이거 오래된 건데 이거 자네가 받으러 안 갔나? 나는 안 갔다고 했다. 기억이 안 난다고. 박 씨는 담배를 하나 물었다. 불을 붙이는 손이 떨렸다. 그는 연기를 길게 뱉고 한동안 그 이름을 들여다봤다. 그러다 뭔가를 떠올린 얼굴이 됐다. 이 건 나 기억나. 박 씨가 말했다. 오 사장이 그랬거든. 이건 좀 특이한 건이라고. 그래서 내가 지금도 이걸 기억해. 나는 무슨 소리냐고 물었다. 목소리가 나도 모르게 낮아졌다. 박 씨는 담배 연기를 또 한 번 길게 뱉었다. 이 여자가 말이야.
이 돈을 빌릴 때 제 앞으로 쓸 돈이 아니었어. 어떤 어린 놈 하나 빼내려고 빌린 거였어. 무슨 싸움에 얽혀서 감방 갈 뻔한 놈을 합의금 물어주려고. 오 사장이 그걸 기억하고 있었어. 왜냐면 그 여자가 담보 잡힐 것도 없는데 그 큰 돈을 빌려갔거든. 국수 노점 하나 하는 여자가 노점 판 걸로 갚겠다고. 오 사장이 그거 보고 혀를 찼어. 미련한 여자라고. 남의 자식 하나 빼내자고 제 인생을 저당 잡히는 여자가 어딨냐고. 나는 그 말을 듣는데 손이 얼음장이 됐다. 커피 잔을 쥔 손이 떨려서 나는 그걸 얼른 내려놨다. 어린 놈 하나, 싸움에 얽혀 감방 갈 뻔한 놈, 합의금. 나는 그게 누군지 물어볼 필요도 없었다. 나였다. 그 어린 놈이 나였다. 수님이 아줌마가 담보 잡힐 것도 없이 노점 국수 판 돈으로 갚겠다며 빌린 그 큰 돈. 그게 내 합의금이었다. 그 밤 아줌마가 언손으로 헤매고 다니며 두드린 문이 바로 오 사장의 문이었던 거다. 나를 빼내려고. 이름도 성도 모르던 국수만 얻어먹던 그 아이를 빼내려고. 40년 전 그 형사가 던진 말이 그때 와서 다 풀렸다. 너 같은 놈 뒤를 봐주는 사람이 다 있냐던 그 말. 있었다. 딱 한 사람 있었다. 나는 박씨 가게 의자에 앉아 한참을 아무 말도 못했다. 박씨가 왜 그러느냐고 물었다. 안색이 안 좋다고. 나는 대답을 못했다. 목구멍이 막혀서. 물 한 모금이 안 넘어갔다. 박씨 가게 안이 갑자기 낯설어 보였다. 벽에 걸린 열쇠들이 자물쇠들이 다 흐릿했다. 나는 그 순간 40년 전 그 유치장 바닥이 떠올랐다. 이제 내 인생 끝이구나 하고 주저앉아 있던 그 바닥. 그때 누군가 그 큰 돈을 마련해 나를 꺼냈고 나는 그게 누군지 알려고도 안 하고 도망쳤다. 그 누군가가 국수 한 그릇을 말없이 놓아주던 그 아줌마였다. 나는 40년을 은인이 누군지도 모르고 산 거다. 아니, 알기 싫어서 안 알아본 거다. 그게 더 나쁜 거였다. 나는 손바닥으로 얼굴을 쓸었다. 얼굴이 온통 식은땀이었다. 그 여자가 그 빚을 다 갚았나? 나는 겨우 그것만 물었다. 박 씨는 고개를 저었다. 글쎄, 노점 판 돈으로 그걸 어떻게 다 갚아. 이자가 이자를 낳는데 오 사장이 한동안 사람을 보냈던 것도 같은데 그 뒤로는 나도 몰라. 워낙 오래된 거라. 자네 장부에 넘어간 걸 보면 미수로 한참 남아 있었던 거지. 나는 그 말을 곱씹었다. 미수로 한참 남아 있었다. 그러다 언젠가 오 사장이 그 미수금 명단을 나한테 넘겼을 거다. 받아오라고. 그리고 나는 그 명단을 내 장부에 옮겨 적었을 거다. 정수님이라는 이름을. 그때 나는 그게 그 아줌마인 줄 몰랐을 거다. 흔한 이름이었으니까 그냥 미수금 하나로 알고 옮겨 적었을 거다. 그러고는 받으러 가려다가 그 다음이 기억이 안 났다. 다만 나는 그 줄을 안 그었다. 못 받았거나 안 받았거나. 그리고 성한 채로 30년이 갔다. 박씨 가게를 나오는데 다리에 힘이 안 들어갔다. 나는 버스 정류장 벤치에 오래 앉아 있었다. 초겨울 바람이 불었다. 나는 주머니에서 손을 못 뺐다. 손이 떨려서 30년 전 내가 그 시장을 도망쳐 나오던 밤이 떠올랐다. 나는 그때 그 합의금이 어디서 났는지 알기가 무서워서 알면 갚아야 하니까 뒤도 안 돌아보고 도망쳤다. 짐작은 하면서도 확인은 안 했다. 확인하면 도망을 못 갈 것 같아서. 그런데 그 돈이 정말로 아줌마한테서 나온 거였다. 그 밤 아줌마는 언손으로 시장 바닥을 헤매고 아는 사람들한테 손을 벌리고 결국 돈놀이꾼 앞에 무릎을 꿇었을 거다. 국수 노점 하나 저당 잡히고 나 같은 놈 하나 빼내자고. 그리고 그 빚을 갚느라 남은 평생을 발을 굴렀을 거다. 새벽 3시에 나와 밤 10시까지 갈라진 손으로 국수를 말면서 나는 그동안 그 돈놀이꾼 밑에 들어가 그 아줌마 같은 사람들의 문을 발로 열고 다녔다. 세상에 이런 벌이 있나. 나는 벤치에 앉아
지나가는 사람들이 보든 말든 고개를 숙이고 오래 있었다. 나는 아줌마를 찾아야 했다. 살아있든 죽었든. 확인을 해야 했다. 나는 옛날 그 시장을 다시 찾아갔다. 30년 만이었다. 시장은 많이 변해 있었다. 옛날 그 좌판 골목은 사라지고 번듯한 상가가 들어섰다. 내가 자던 그 처마 밑도 연탄재 쌓아두던 자리도 없었다. 다 헐리고 새 건물이 섰다. 나는 낯선 골목을 한참 헤맸다. 그러다 어귀 한쪽에 놀랍게도 작은 국수집이 하나 있었다. 옛날 수님이 아줌마 노점이 있던 바로 그 자리쯤이었다. 간판에 수님이네 국수라고 적혀 있었다. 나는 그 간판 앞에서 다리가 굳었다. 수님이네. 그 이름 석자가 간판에 걸려 있었다. 나는 한참을 그 앞에 서 있다가 문을 밀고 들어갔다. 안에는 30대쯤 되는 젊은 여자가 있었다. 국수를 말고 있었다. 가게는 작았다. 탁자가 서너 벽에 메뉴가 붙어 있고 솥에서 김이 올랐다. 그 김에서 그 냄새가 났다. 멸치 국물 냄새. 나는 자리에 앉아 국수 한 그릇을 시켰다. 여자가 국수를 말아왔다. 멸치 국물에 국수가 담겨 있고 그 위에 신김치가 얹혀 있었다. 40년 전 그 괴짝 위에 놓이던 것하고 똑같았다. 나는 그 앞에서 한참을 못 먹었다. 여자가 이상하게 봤다. 나는 물었다. 여기 옛날에 수님이 아줌마 노점이 있던 자리냐고. 여자가 눈을 크게 떴다. 우리 할머니를 아세요? 여자가 되물었다. 할머니, 나는 그 여자가 수님이 아줌마의 손녀라는 걸 알았다. 미나라고 했다. 아줌마는 15년 전에 돌아가셨다고 했다. 84세, 편안히 가셨다고 했다. 나는 손이 떨려서 젓가락을 못 들었다. 미나가 걱정스럽게 봤다. 나는 겨우 물었다. 할머니가 혹시 옛날에 어떤 아이 얘기를 한 적이 있냐고. 시장에서 국수를 먹여 키운 아이. 미나는 잠깐 생각하더니 있다고 했다. 아, 그 얘기요. 할머니가 가끔 하셨어요. 여자가 국수솥을 저으며 말했다. 시장에서 국수를 먹여 키운 애가 하나 있었는데 어느 날 인사도 없이 떠났다고. 그 애가 어디서 어떻게 사는지 늘 궁금해 하셨어요. 잘 컸을 거라고. 그렇게 힘이 세고 눈이 맑던 애가 잘못됐을 리 없다고. 나는 그 말을 듣는데 목이 막혔다. 눈이 맑던 애. 오 사장은 내 눈을 사람 무섭게 보는 눈이라고 했는데 아줌마는 내 눈을 막다고 기억했다. 같은 눈을 두고. 미나가 말을 더 했다. 할머니가 그 애를 찾으려고 한동안 여기저기 수소문을 했다고. 시장 사람들한테 그 애 소식을 아느냐고 묻고 다녔다고. 어디서 힘쓰는 일 한다더라. 어디서 봤다더라. 그런 소문이 들리면 할머니가 그리로 가봤다고 한다. 그런데 한 번도 못 만났다고. 하긴 그럴 만도 했다. 나는 그 세계에 숨어 있었으니까. 돈놀이꾼 밑에서 남의 문을 부수고 다녔으니까. 아줌마가 나를 찾아 시장 바닥을 돌 때 나는 어느 집 문을 발로 차고 있었을 거다. 같은 도시 안에서 한 사람은 나를 찾아 헤매고 한 사람은 얼굴을 숨기고. 그렇게 40년이 어긋나. 미나가 그랬다.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도 그 애 얘기를 하셨어요. 그 애가 밥은 잘 먹고 사는지 모르겠다고. 밥은 잘 먹고 사는지 마지막까지 그거였다. 밥은 먹었냐. 나는 그 말 앞에서 또 고개를 못 들었다. 근데요. 미나가 말을 이었다. 그 애가 떠나기 전날 리어카 밑에 동전 몇 개를 놓고 갔대요. 할머니가 그걸 안 쓰고 오래 가지고 계셨어요. 제가 어릴 때 그 동전을 본 적이 있어요. 손수건에 싸서. 왜 그러시냐니까 할머니가 그러셨어요. 그 애가 언젠가 국수 먹으러 오면 거슬러 주려고 그런다고. 잔돈이 남았다고. 나는 그 말을 듣는데 숨이 안 쉬어졌다. 동전 몇 개. 내가 그 밤 도망치면서 포장 밑에 밀어넣고 간 그 동전. 국수 몇 그릇 값도 안 되던 그 동전. 아줌마는 그걸 안 쓰고 15년이 넘도록 가지고 있었다. 손수건에 싸서 그 애가 언젠가 국수 먹으러 오면 거슬러 주려고. 잔돈이 남았다고.
나는 그 국수 앞에 앉아 고개를 못 들었다. 김이 얼굴로 올라왔다. 40년도 더 전에 이름 없는 아이가 궤짝 위에서 훌쩍이며 먹던 그 국수. 그 냄새가 그대로였다. 나는 그 앞에서 오래 앉아 있었다. 손님도 없는 낮이었다. 미나는 더 묻지 않고 손만 저었다. 나는 그 김을 보면서 40년이 한꺼번에 밀려오는 걸 느꼈다. 연탄재 옆에서 자던 아이, 궤짝 앞에 쭈그려 국수를 먹던 아이, 목도리를 두르고 그 밤을 나던 아이. 그 아이가 지금 여기 그 아이를 먹인 사람의 손녀 앞에 죽을 병을 안고 앉아 있었다. 그 사이에 나는 남의 문을 30년 발로 열었고 처자식을 잃었고 이름 없이 늙었다. 그런데 이 국수 냄새 하나는 40년을 그대로였다. 변한 건 나뿐이었다. 국수는 그대로인데 그걸 놓아주던 사람만 없고 그걸 먹던 아이만 이렇게 망가져 돌아왔다. 나는 그게 사무쳐서 한동안 젓가락을 못 들었다. 나는 국수를 한 젓가락 떴다. 손이 떨렸다. 뜨겁고 짭짤하고 익숙했다. 나는 그 국물을 다 마셨다. 다 마시고 나서도 한참을 못 일어났다. 목을 대가 뻐근했다. 미나가 걱정스럽게 봤다. 나는 그 애한테 뭐라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내가 그 아이라고, 당신 할머니가 빚까지 져가며 감방에서 빼내준 그 아이라고. 그런데 나는 그걸 30년이 지나서야 알았다고 어떻게 말을 하나. 그리고 나는 그 은혜를 갚기는커녕 당신 할머니 같은 사람들의 문을 발로 열고 다니며 살았다고. 어떻게 그 말을 하나. 나는 그날 아무 말도 못하고 일어섰다. 국수값을 놓았다. 이번엔 동전이 아니었다. 그런데 그것도 우스운 짓이었다. 국수값을 몇 배로 놓은들 그게 무슨 소용인가. 미나가 뒤에서 뭐라고 했지만 나는 못 들은 척 나왔다. 그 밤 병실로 돌아와 나는 다시 그 장부를 폈다. 성한 한 줄, 정수님, 나는 몽당 색연필을 집었다. 이제 이 줄을 그어야 하나. 이 빚은 갚을 사람이 사라졌으니 못 갚는 빚으로 처리하고 줄을 그어야 하나. 30년 버릇대로 하면 이런 미수금은 결국 줄을 그어 정리하는 거다. 그런데 손이 안 나갔다. 나는 그 줄을 못 그었다. 30년 전에도 못 그었고 지금도 못 그었다. 붉은 줄을 그으면 그 아줌마하고 나는 끝나는 거다. 매듭 짓는 거다. 그런데 나는 이 매듭만은 짓고 싶지가 않았다. 이건 끝내면 안 되는 빚이었다. 이건 갚아야 하는 빚이지 그어서 없앨 빚이 아니었다. 나는 색연필을 내려놨다. 손이 떨렸다. 나는 그날 밤에야 알았다. 수님이 아줌마가 왜 내 외상을 한 번도 안 받았는지. 이름 없는 아이 국수 한 그릇. 그렇게 적기만 하고 왜 한 번도 안 받았는지. 그건 받을 뜻이 처음부터 없는 장부였다. 아줌마는 그냥 나를 적어둔 거다. 이 아이가 오늘 국수를 먹었다. 이 아이가 오늘도 왔다. 그건 외상장부가 아니라 안부를 적은 장부였다. 이름 없는 아이가 오늘도 살아있다는 걸 적어둔 거였다. 밥은 먹었냐? 그 말은 셈이 아니었다. 그냥 안부였다. 나는 그걸 40년 동안 못 알아들었다. 나는 그걸 빚으로 알았다. 정을 받으면 빚 같아서 갚을 게 없어서 도망쳤다. 그런데 아줌마는 처음부터 나한테 받을 걸 적은 게 아니었다. 그냥 있는 걸 준 거였다. 자식 잃은 여자가 이름도 없는 아이 하나한테 그냥 있는 걸 준 거였다. 세상에 대가 없는 정도 있다는 걸 나는 그걸 왜 그렇게 오래 몰랐을까? 몰라서 그 정을 발로 걷어차고 도망쳤을까? 나는 병실 침대에 누워 30년을 발로 연 남의 문들을 하나씩 떠올렸다. 그 문 뒤에는 늘 사람이 있었다. 아이를 업은 여자, 무릎을 꿇는 사내, 숨을 죽인 노인. 나는 그 사람들한테서 돈을 받아냈다. 그리고 줄을 그었다. 그런데 이제 와 생각하면 그 문 뒤에 있던 사람들 중에도 누군가한테는 수님이 아줌마 같은 사람이 있었을 거다. 누군가를 위해 빚을 지고 그 빚을 갚느라 발을 굴렀을 사람들. 남의 자식 하나 살리자고 제 인생을 저당 잡힌 사람들.
나는 그 사정을 한 번도 안 물었다. 물으면 그 일을 못하니까. 나는 사냥개였다. 오 사장 말이 맞았다. 나는 사람을 무섭게 보는 눈으로 30년을 사람의 사정을 안 보고 살았다. 그리고 정작 나를 살린 사람의 사정은 성한 한 줄로 내 장부에 30년을 남아 있었는데도 나는 그걸 못 봤다. 눈을 뜨고도 못 봤다. 그게 내 벌이었다. 그날 밤 나는 한숨도 못 잤다. 옆 침대 노인이 앓는 소리를 내는데 그 소리가 꼭 내가 30년 동안 문 뒤에서 들은 소리 같았다. 숨죽이던 소리, 흐느끼던 소리, 사정하던 소리. 그 소리들이 밤새 병실을 돌았다. 나는 이불을 뒤집었었다. 그래도 안 지워졌다. 나는 살면서 내가 나쁜 놈이라는 생각을 별로 안 하고 살았다. 이 바닥이 원래 그렇다고, 나는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라고, 안 하면 딴 놈이 했을 거라고, 그렇게 나를 덮고 살았다. 그런데 그 밤은 그게 안 됐다. 수님이 아줌마 얼굴이 자꾸 떠올라서 남의 자식 하나 살리자고 제 인생을 저당 잡힌 사람하고 그 저당 잡힌 사람들 문을 발로 열고 다닌나 하고 같은 세상을 살았는데 이렇게 달랐다. 나는 왜 그 아줌마처럼은 못 살았을까? 아니, 그건 바라지도 않는다. 나는 왜 그 아줌마가 준 걸 알아보지도 못했을까? 그거 하나가 그 밤 나를 잠 못 들게 했다. 나는 새벽까지 천장을 봤다. 링거 방울이 똑똑 떨어졌다. 나는 그 소리를 세다가 새는 걸 그만뒀다. 이제 셀 게 없었다. 며칠 뒤에 다시 그 국수집을 찾아갔다. 이번엔 그냥 갈 수가 없어서 나는 미나 앞에 앉아 겨우 입을 뗐다. 오래 걸렸다. 나는 그 애한테 내가 옛날에 이 시장에서 국수를 얻어먹던 그 아이라고 말했다. 미나가 젓가락을 멈췄다. 나는 다 말하지는 못했다. 감방 얘기, 빚 얘기, 내가 30년을 무슨 일로 먹고 살았는지 그건 차마 다 못했다. 그냥 내가 그 아이고 당신 할머니한테 큰 은혜를 줬는데 갚지도 못하고 이 나이가 됐다고. 그 말을 하는데 목이 자꾸 막혔다. 미나는 한동안 나를 보다가 국수 한 그릇을 새로 말아왔다. 그리고 말했다. 할머니가 살아계셨으면 지금도 이렇게 하셨을 거예요. 밥은 먹었냐고 물으면서. 나는 그 국수를 보고 그 말을 듣고 결국 눈물이 났다. 늙은 사내가 국수 그릇 앞에서 나는 손등으로 눈을 훔쳤다. 40년 전 그 괴짝 앞에서 그랬던 것처럼 그때는 왜 눈물이 나는지 몰랐는데 이제는 알았다. 나는 미나한테 할머니 산소가 어디냐고 물었다. 미나가 알려줬다. 시 외곽 공원 묘지라고. 나는 며칠 뒤 몸이 좀 견딜 만한 날에 거기를 찾아갔다. 버스를 2번 갈아탔다. 숨이 차서 몇 번을 쉬었다. 산소는 작았다. 상석에 이름 석자가 새겨져 있었다. 정수님, 내 장부에 성하게 남은 그 이름이 돌에 새겨져 있었다. 나는 그 앞에 한참 서 있었다. 절을 할까 하다가 무릎이 안 굽혀졌다. 남의 집 문 앞에선 그렇게 잘도 버티고 서 있던 다리가 이 앞에선 후들거렸다. 나는 결국 그냥 섰다. 그리고 마음속으로만 말했다. 아줌마 저 왔어요. 그 이름 없는 아이가 이렇게 늙어서 왔어요. 밥은 먹고 다녔어요. 아줌마 덕에 그 말을 하는데 눈앞이 흐려졌다. 나는 소매로 눈을 닦았다. 바람이 찼다. 몸이 그만 가자고 했다. 나는 돌아서면서 딱 한 번 뒤를 봤다. 그 이름이 거기 그대로 있었다. 붉은 줄 하나 없이. 나는 그거면 됐다고 생각해. 산소에 다녀온 며칠 뒤 나는 미나한테 그 동전 얘기를 꺼냈다. 할머니가 손수건에 싸두었다던 그 동전 아직 있느냐고. 미나가 잠깐 안으로 들어가더니 정말로 그걸 가지고 나왔다. 빛바랜 손수건에 쌓인 오래된 동전 몇 개. 나는 그걸 손바닥에 받았다. 40년도 더 전에 내가 리어카 포장 밑에 밀어넣고 도망친 그 동전이었다. 손바닥에 놓으니 차가웠다. 이게 그 잔돈이구나. 아줌마가 거슬러 주려고 40년을 가지고 있던 잔돈. 나는 그 동전을 한참 들여다봤다.
그리고 미나한테 도로 쥐어줬다. 이건 계속 가지고 있어 달라고. 언젠가 내 아들이 이 집에 국수를 먹으러 올 거라고. 그때 이 얘기를 해달라고. 할머니가 어떤 아이를 어떻게 먹였는지, 그 아이가 어떻게 못난 어른이 됐는지, 그래도 끝에는 이 국수 맛을 기억하며 갔는지, 그 얘기를 내 아들한테 해달라고. 그게 내가 그 애한테 물려줄 수 있는 유일한 거였다. 돈도 아니고 이름도 아니고 국수 한 그릇의 내력. 나는 미나한테 두 장부 얘기를 했다. 할머니의 외상장부와 내 수금장부. 할머니는 받을 뜻도 없는 외상을 적어 나를 살렸고, 나는 남의 빚을 이잡듯 받아내며 살았다고. 같은 장부인데 이렇게 다르더라고. 미나는 오래 안 죽고 살아남은 할머니의 물건 중에 그 외상 장부가 아직 있다 했다. 손바닥만 한 낡은 공책. 다음에 오면 보여주겠다고 했다. 나는 그걸 꼭 보고 싶다고 했다. 이름 없는 아이 국수 한 그릇. 그 삐뚤빼뚤한 글씨를 죽기 전에 한 번은 내 눈으로 보고 싶었다. 그게 나한테는 무슨 유산 같은 거였다. 붉은 줄이 하나도 안 그어진 세상에서 제일 부자인 장부. 그 다음에 갔을 때 미나가 정말로 그 공책을 가지고 나왔다. 신문지에 쌓여있던 걸 풀었다. 손바닥만 한 누렇게 삭은 공책이었다. 겉장이 다 해져서 실로 얽어 놓았다. 나는 그걸 받아드는데 손이 떨렸다. 한 장 한 장 넘겼다. 삐뚤빼뚤한 글씨로 외상값이 적혀 있었다. 누구네 국수 몇 그릇, 누구네 얼마. 붉은 줄 같은 건 하나도 없었다. 받은 자리엔 그냥 손으로 슥 지운 자국만 있었다. 나는 그 공책을 넘기다가 뒤쪽 어디쯤에서 손이 멈췄다. 거기 몇 장을 걸러 같은 글귀가 이어지고 있었다. 이름 없는 아이 국수 한 그릇, 이름 없는 아이 국수 한 그릇. 몇 년치가 그렇게 적혀 있었다. 그리고 그 어디에도 지운 자국이 없었다. 받은 적이 없으니까 나는 그 줄들을 손끝으로 짚었다. 내 수금 장부에 성한 한 줄하고 이 외상 장부에 안 지워진 줄들이 40년을 사이에 두고 겹쳐졌다. 한쪽은 못 갚은 빚이고 한쪽은 안 받은 정이었다. 두 장부에 딱 하나 같은 게 있다면 둘 다 붉은 줄이 없다는 거였다. 나는 그 공책을 한참 들여다보다가 미나한테 도로 돌려줬다. 이건 내가 가질 게 아니라고. 이건 당신 할머니가 이름 없는 아이 하나를 몇 년을 잊지 않고 적어둔 기록이라고. 그거 하나 덕분에 나는 세상에 이름도 없이 왔다가 이름도 없이 가지는 않게 됐다고. 적어도 한 사람의 공책 안에는 내가 있었다고. 며칠 뒤에 아들이 또 왔다. 병원에서 또 연락을 한 모양이었다. 현우는 여전히 문간에서 머뭇거렸다. 나는 그날은 그 애를 안쳤다. 앉으라고 내가 먼저 말했다. 그 애가 놀란 눈으로 나를 봤다. 내가 저한테 뭘 하라고 한 적이 없으니까. 나는 처음으로 내 얘기를 했다. 내가 고아였다는 것. 시장 바닥 연탄재 옆에서 자랐다는 것. 국수를 얻어먹으며 컸다는 것. 나를 먹인 사람이 있었는데 나는 그 사람한테 아무것도 못 갚고 도망쳤다는 것. 그리고 내 손이 왜 그렇게 굳어 있었는지. 왜 너를 한 번도 못 안아줬는지. 나는 정을 받을 줄도 갚을 줄도 몰랐던 놈이라 너한테 그걸 못 가르쳤다고. 그건 내 탓이 아니라 내 탓이라고. 나는 그 말을 하는데 그의 얼굴을 못 봤다. 창밖만 봤다. 성에 낀 창밖만. 현우는 아무 말도 안 했다. 오래 나는 저 애가 그냥 일어나 나갈 줄 알았다. 늘 그랬으니까. 그런데 그 애는 안 나갔다. 그러다 베개 밑 장부를 봤다. 저번에 태우겠다던 그 장부를. 그거 그 애가 말했다. 목소리가 잠겨 있었다. 태우지 말까요? 나는 그 애를 봤다. 아버지가 그거 못 버리시는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그저 나는 목이 메어서 대답을 못했다. 그 애가 처음으로 나를 아버지의 사정이 있는 사람으로 봐준 거였다. 30년 붉은 줄만 긋고 산 놈한테도 사정이라는 게 있다는 걸. 그 애가 처음으로 인정해 준 거였다. 그거면 됐다고 생각했다.
나는 그 애한테 화해하자는 말도 미안하다는 말도 크게 못했다. 그런 걸 할 줄 모르는 놈이니까. 그런데 그 애가 장부를 태우지 않겠다고 한 것. 그것만으로도 뭔가 한 줄이 아주 조금 이어진 것 같았다. 끊어졌던 데가 우리 사이에도 안 그어진 줄 하나가 겨우 생긴 것 같았다. 나는 그 애한테 부탁을 하나 했다. 내가 죽거든 시장 어기 수님이네 국수집에 가서 국수 한 그릇을 먹고 오라고. 그리고 그 집 주인한테 옛날에 할머니가 먹여 키운 아이가 잘 살지는 못했지만 끝에는 그 국수 맛을 기억하며 갔다고 전해달라고. 갚는 게 아니라 그냥 그 말이라도 전해달라고. 나는 그걸 부탁했다. 현우는 한참 있다가 그러겠다고 했다. 나는 그의 손을 잠깐 잡았다. 내 손은 여전히 굳어 있었다. 굳은 살이 그대로였다. 남의 문을 부수던 그 손. 그런데 그 애가 그 손을 뿌리치지 않았다. 잠깐, 아주 잠깐 그의 손에도 힘이 들어갔다. 그거면 됐다. 나는 더 바라지 않았다. 바랄 자격도 없고. 아침이면 병실 창유리에 성에가 낀다. 나는 그걸 손톱으로 긁어본다. 성에 너머로 초겨울 볕이 든다. 나는 이제 그 볕을 보며 오래전 그 노점의 김을 생각한다. 밥은 먹었냐? 그 한마디를 나는 이제야 알아듣는다. 그건 빚이 아니었다. 셈이 아니었다. 그냥 있는 걸 나눠주며 건네는 안부였다. 나는 그걸 40년을 지나 겨우 알아들었고, 알아들었을 때 그 사람은 이미 없었다. 세상 일이 그렇다. 알아야 할 걸 다 알고 나면 정작 그 앞에 갚을 사람이 안 남아 있다. 나는 아직도 그 장부의 한 줄에 붉은 줄을 못 그었다. 앞으로도 못 그을 것 같다. 어떤 빚은 그어서 없애는 게 아니라 못 갚은 채로 안고 가는 거라는 걸 나는 이 나이 되어서야 배웠다. 나는 그 성한 한 줄을 그대로 두려고 한다. 그게 내가 그 사람한테 할 수 있는 마지막 도리 같아서. 붉은 줄 천지인 그 장부에 딱 한 줄 안 그어진 이름 하나. 어쩌면 그게 내 평생에 제일 잘한 일인지도 모른다. 딱 한 줄을 안 그은 것, 그거 하나가